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최미하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경기도의 제사 유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고대 국가제사와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책도 몇 권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라 국가제사의 왕권,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국가제사뿐만 아니라 의례 부분,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국가의 예로 오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례, 흉례, 빈례, 군례, 가례 그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신라사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의 제사 유적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제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상차림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랬을 때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국 고대와 관련해서는 고대 제사의 상차림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제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제사상이 중요한 의미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무엇이냐? 보통 우리는 제사의 형식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제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형식,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제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언뜻 여러분들께서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 그리고 또 하늘에 대한 제사. 하지만 하늘에 대한 제사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땅에 대한 제사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제사가 어떻게 지내지는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조선이 건국하고 난 이후부터는 유교식 제사, 그러면 상당히 경건한 모습을 떼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푸닥거리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제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는 보통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가 어떠했는지를 제사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제사 유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랬을 때 저는 조선시대의 국가제사, 지방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현재 그것이 남겨져 있는 유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그 3장에서부터 경기도의 역대시조, 그리고 명산대천제사, 그리고 이러한 명산대천제사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우제, 그랬을 때 경기도에 있는 기우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 조선시대 지방제사, 경기도의 지방제사로 3단 1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사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볼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제사제자가 있잖아요. 제사제자.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이 뭘까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죠. 육달월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손수자예요. 그죠? 그러면 육달월의 손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사제자는 손으로 뭘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자가 여러분들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월 표시를 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신월 표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 모양 자체가 우뚝 서 있는 돌, 말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을 상징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대 시기부터 솥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신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사제자라는 것이 손으로 고기를 잡고 신 앞에 제사를 올리는 형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는 고기를 신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신이 하늘과 관계 있느냐 아니면 사람과 관계 있느냐 땅과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대한 제사 그리고 땅에 대한 제사 사람에 대한 제사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것이 국가제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길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제사 말고 일반인들도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주로 제사 지내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제사고 조상신에 대한 제사겠죠. 하지만 그것이 보통 국가 규범으로서의 국가 제사로 넘어간다면 아주 나름의 의례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나름의 하나의 법칙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건대 동아시아에서 정치 질서를 규정해요. 무엇이 유교적 의례가 그리고 그 유교적 의례가 오례로 이제 마련이 된다. 그 오례 중에 하나가 바로 길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길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방국, 나라의 기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요 시자가 보이죠. 그죠? 요 시자가 뭐였어요? 신을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뭐처럼 보여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제사상처럼 보이는 요것이 변하게 돼요. 제사상 위에는 그러면 누구가 모셔져요? 제사상에 모시는 신이 모셔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시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린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또 나중에는 볼 수 있다, 보이다 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제사상에서 시작이 됐다가 귀신으로 되는 것이고 귀신이 우리에게 지시하다는 뜻으로도 되고 또 알리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자를 보일 시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제사라는 제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신의 계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신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보시면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제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사 사자를 보통 써요.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 제사 제자를 대체적으로 쓰고요. 사람에 대한 제사와 관련해서는 이 향자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사를 지내는 의미, 도대체 내가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요?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뭐에 대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요. 그랬을 때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제사의 토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의 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본 반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제사라는 게 무엇이고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제사라는 것이 유교적인 그러한 것들 과 연결지어서 보다 중요시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유교 경전 중에 예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예기라는 책에서 예라는 것은 이 예 중에서 최고로 가장 중요한 예가 제사거든요. 그것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옛것을 닦아서 그 시초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본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에는 세 가지 근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천지, 하늘과 땅, 생명의 근본이고요. 그리고 선조는 인류의 근본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천지에 대한 제사, 선조에 대한 제사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같은 경우를 얘기의 얘기편이 있고요. 그리고 교특색 편을 보게 되면 만물은 어디에 뿌리를 둬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인간은 누구한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조,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선조를 하늘에게 배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우리 조상신 중에서 최초의 조상을 같이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사의 토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본반시, 삶의 뿌리를 기억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사의 뿌리는 주기적 기억, 그러니까 내가 선조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조상의 무엇을? 공과 덕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이 조선경국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무릇 사전, 국가제사와 관련된 이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백성에게 공덕이 있어서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라는 존재는 공과 덕이 있었죠. 백성에게 공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산천의 신은 뭐라는 거예요? 산천의 신은 구름과 비를 일으켜요. 오곡을 무르익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식량을 넉넉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 성현들에게 제사하는 거는 백성을 편안하게 구제할 수 있는 도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법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교훈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사를 지내는 이유, 그러면 그들의 공과 덕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답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 의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예요?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누구한테? 산천신이라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나의 불행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설문해자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설문해자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예와 관련해서 예는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섬겨서 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는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불러들인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자의 예, 한자라는 게 상형 문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예자는 보일시자와 풍을이 조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일시자는 기신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신을 섬겨서 복을 받는 의례의 실천이 예의다라고 중국 후한의 허신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풍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요 두자 그리고 이 곡자의 조합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 그리고 제물 이것이 가득 담긴 그것이 이제 풍자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과 제물을 받고 신이 뭐예요? 복을 내려주는 이것이 시로 나타난다라고 이 옛자를 이제 중국 후한의 허신은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신에게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내 자신에게 신의 공덕을 내면화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없애면서 행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기 재통편에 복이라는 것은 제대로 갖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갖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으로는 자기에게 충실하고 밖으로는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사 지낼 때 진실한 정성과 공경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물을 받들고 음악으로서 평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신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공덕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의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공동체의 정서적 통합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한국 고대 제천 행사 그러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삼한의 오시월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제천 행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동체의 통합,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제천 행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이제 지낸다고 했을 때는 정약용 선생의 주역사전 동인 조를 보게 되면요. 일가의 한심을 얻어요. 그러면 한 집안의 널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상제를 섬기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공동체의 통합,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릇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보다 시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예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제사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가의 한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하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요. 과연 나는 이러한 제사를, 물론 지금 현재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신에 대한 그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와는 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신다면요. 보통 우리가 정건대 사회에서 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사의 형식과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제사는 어떠한 모습이냐?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교식 제사가 정착되기 전에는 소위 이제 얘기를 하는 푸닥거리, 그걸 우리는 비유교식 제사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비유교식 제사 그러면 이 푸닥거리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열강주의랑도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서울의 경사구설 이제 진행하는 요 모습을 이제 제가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종실록을 보게 되면요. 무당을 불러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밤낮으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풍속을 어지럽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금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유교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있었던 무속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속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선시대의 비판이면 비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제사의 모습이 지금 현재를 또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그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경건하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열광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랬을 때 이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열광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배척을 한다? 지금 현재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것이 이제 배척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비유교식 제사에서 조선시대에는 유교식 제사로 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시대의 제사는 경건주의, 유교식 제사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의 제사의 예는 본래 잔치의식을 모방한 것이다. 살아있을 때는 잔치로 기쁨을 드리고 죽으면 제사로 공경을 바치니 그 뜻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열광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는 살아생전에 잔치와 유사한 이러한 모습이다. 하지만 죽으면은 제사로 경건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사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사의 어떠한 모습, 제사가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모습, 내지는 아니면 상당히 그래도 활기띤 모습?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의 구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사의 구조는 제사의 절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사의 절차 그러면 그냥 상을 차리고 그냥 절을 한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상을 차리기 위해서도 며칠 전부터 그거를 제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기를 닦고 등등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교식 제사 절차에서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가 아니죠. 무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청해요. 그리고 신과 함께 막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신을 보내드려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교식 제사가 정착되기 전에 소위 얘기하는 그 원시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유교식 제사에서 준비 과정도 있고 본 과정도 있고 마무리 과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계라고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이 제계 같은 경우에는 산제 7일 그리고 치제 3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밖으로 몸가짐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요. 밖으로 7일 동안. 그리고 3일 동안은 내면적으로 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에 대한 마음을 집중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제계가 7일 동안은 그렇고 3일 동안은 내면적으로 조상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 하루 전에 신위를 설치해요. 그것이 설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사 하루 전에 제사용 기물을 진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사상을 다 차린 다음에 이제 본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한테 매번 여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 하나도 제사상을 어떻게 차립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차리셔요?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에 흰색은 서쪽에 그리고 어동육서 물고기는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그리고 이 물고기에서도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그러면서 두동 미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포 우회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그리고 또 뭐를 두게 되는 거예요? 각종 과일.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요 사진은요, 율곡전서예요. 율곡전서에 나오는 기제묘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제사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기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되는 요 상차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앞쪽에는 과일이죠. 그죠? 아니, 제일 뒤쪽이 이제 과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자포우회잖아요. 그죠? 요거를 볼 수가 있겠고, 중간에 탕, 그리고 접,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면은 뭐를 볼 수가 있어요? 어동육서의 원칙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상차림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과 조선시대의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각각의 지방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홍동백서라든지 어동육서라든지 두동미서, 이러한 원칙은 이제 지켜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절차 중에 이제 본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제사 당일이 되는 거예요. 영신, 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에 흩어졌던 홍과 백을 맞이하는 것이 영신이에요. 그리고 신에게 예물과 음식과 술을 올리는 것이 진창과 헌작이죠. 그리고 이제 신이 제물과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문을 닫고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이제 흠향. 그리고 신이 제사 주체의 정성과 제물을 받아들이고 복을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단한 음복이 있고 신을 보내드려요. 그것이 제사 절차 중에 본 과정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무리 과정으로 납주와 철조, 납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주를 이제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철조는 재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료와 예매는 제사 때 사용했던 패백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분주는 음식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분리 단계, 전이 단계, 재통합 단계 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제사를 지내기 전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상당히 엄숙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예배를 할 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경기도의 제사 유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에서 이제 제사의 의미라든지 제사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제사가 지내졌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제사 유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경기도에 있는 제사 유적과 관련해서 이제 조선시대의 국가제사와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조선의 국가제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일 큰 제사, 중간 제사, 그리고 작은 제사. 이거는 나름대로 제사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조선시대 때는 종묘, 영영전, 사직. 그럼 종묘는 그 조선의 왕실 제사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직은 땅과 곡물에 대한 제사예요. 그리고 풍운, 레우, 그러면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악해, 독이 있어요. 산,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선농, 선잠, 우사, 그리고 문성왕에 대한 제사도 있고 역대시조도 있어요. 그리고 마조, 선목, 마사, 마보, 영성, 노인성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마조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조 같은 경우에는 말의 수호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선목은 말을 가르친 신이에요. 그리고 마사는 최초로 성마하는 말을 탈 수 있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보는 말에게 재해를 끼치는 신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이 말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이 많은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영성과 노인성은 별이죠. 그죠? 그리고 명산 대천 제사가 있고 이러한 신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국가제사는 중국 제사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을 때 중국 제사와 관련해서 주례부터 시작을 해서 수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나라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흘러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선의 국가제사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경기도 안에도 조선의 국가제사의 모습과 관련해서 국가제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대시조. 이 역대시조는 바로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중사에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명산대천제사. 제가 여기 까맣게 크게 표시해 놓은 거. 악해도. 그리고 명산대천. 그랬을 때 국가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의 제사 유적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의 국가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대시조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조선시대 역대시조에 대한 제사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냐? 숭년전이 있었고 숭인전이 있었고요. 숭덕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명왕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왕묘와 숭의전이 있어요. 그러면 숭령전은 뭐냐? 당군, 고구려 동명왕을 제향해요. 삼성사. 숭령전에는 삼성사가 있었고 숭령전이 있었고 그리고 숭인전에는 기자를 제사해요. 그리고 숭덕전에는 경순왕을 배양하죠. 신라시조를 제양하면서. 그리고 동명왕묘도 있어요. 고구려 동명왕.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선시대 역대시조 중에 숭덕전이 있죠. 그죠? 이거는 신라랑 관계된 거고요. 동명왕은 고구려. 그럼 백제와 관련해서도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온왕묘. 온왕묘가 뭐냐면 온조왕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고려시대와 관련한 역대시조에 대한 제사는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숭의전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중에 이제 온왕묘와 숭의전이 어디에 있냐면요. 경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왕묘는 경기도 광주에, 그리고 숭의전은 마전에 있어요. 그럼 마전이 어디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에는 이 역대시조의
중에 그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 역대 시조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 백제 온조왕묘, 그리고 고려시대 무엇, 시조와 왕을 제사 지내는 숭의전이 경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왕묘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앞서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다고 그랬는데, 직산현에, 충청도 직산현에 처음에 이제 있었어요. 세조 11년에. 그랬을 때 이 직산현은 뭐냐면 본래 위례성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온조묘기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례성이 있어요. 이 기라는 거는 터잖아요. 그죠? 해동지도 요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점차 이 기는 턱이자잖아요. 그죠?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러면 이 직산현의 온조왕묘가 없어진 거는 선조 30년 정유재란 내지는 임진왜란 때 화재로 폐화되어서 폐지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직산현에 처음에 있었던 이유는 이 위례성과 관련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조 16년 내지는 인조 14년에 직산의 온조왕묘를 어디에? 남한산성으로 옮겨 세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바로 온조왕이 나라를 개창한 땅이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왕묘라고 적혀 있죠. 온왕묘. 여기에 있어요. 온왕묘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왕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조왕묘예요. 그리고 숭렬전이라고 정조 19년에 이제 고쳐 부르게 되죠. 왜냐하면 온왕묘, 온조왕묘 그러니까 왕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판도 고치고 이렇게 되면서 정조 19년에 숭렬전으로 이제 고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에 가 보시면 이곳이 복원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는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던 온왕묘, 온조왕묘가 있다. 그랬을 때 남한산성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숭의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전이 어디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있습니다. 고려 태조 등을 제향해요. 그러면 이 숭의전은 고려의 종묘격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숭의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73년 그리고 76년 요때에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고려 태조 등을 제향하는 사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숭의전이. 그러면 누구가 제사를 지낼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고려 태조의 성이 그러면 왕씨 후손들이 이 숭의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숭의전의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업지 마정군의 그림식 지도거든요. 지금 현재 요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숭의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숭의전이 중앙에 읍치가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관사가 있죠. 그리고 객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향교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향교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뒷부분에서 얘기하지만 여단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또 사단도 있죠. 사직단. 성황단도 있대요. 성황단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 눈에는 띄지 않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읍지 서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고려 왕들을 제사 지내던 사당인 숭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정 동국 여지승남이라든지 여지도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이 고려 태조를 비롯해서 8명, 태조, 해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제후 오묘의 원칙에 의해서 조선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도 사족분이 못 모셔요. 근데 숭의전에 8명을 모신다? 그거는 예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세종 7년에 고려의 내왕만 이제 모시게 되는. 그래서 시조인 태조, 그리고 현종, 문종, 원종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관련된 신하들을 문종 2년에 이제 배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왕씨가 계속 이 숭의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선의 국가제사 중의 하나인 역대시조에 대한 제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오낭묘 그리고 숭의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남아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통, 의미,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명산대천제사예요. 그랬을 때 조선의 국가제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명산대천제사는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서독 덕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선 태종 14년 8월에 산천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사악, 삼해, 칠독 그거를 이제 중사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사악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4곳의 산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칠독은 7개의 강이에요. 그리고 삼해는 바다겠죠, 그죠? 그 중에서 경기도의 산천은 사악의 하나인 개성의 송악산, 그리고 칠독의 하나인 장단의 덕진, 소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개성의 오관산, 그리고 적성의 가막산, 양주의 양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경기도의 명산대천제사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때 국가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덕진이 있구나. 이 덕진은 칠독의 하나이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덕진은 장단의 덕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게 되면요. 이 덕진은 임진강의 하류로 임진현 동남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장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임진강 하루라고 얘기했으니까 장단이랑 연결돼서 요 경계선은 뭐냐면 북한 경계선이에요. 여기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여기 어디쯤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그 덕진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 서독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칠독의 위치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독인 덕진 같은 경우에는요. 개성의 대정 박영과 함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요. 이게 독이라는 게 강이잖아요. 그죠? 물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과 관련한 대상, 물에는 뭐가 있어요? 용이 있고, 그러면 용이 상징하는 의미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가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의 명산대천제사가 바로 이제 가막산이에요. 그리고 이 가막산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시기부터 상당히 이제 중요시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소사의 하나로 가막이 나오고요. 고려 시대에도 이제 중요한 산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워낙 이제 신라 때부터 명산이었기 때문에 무속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조선 태조 때는 이 산에서 이제 별기연을 지내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막산 산 꼭대기에 보면요, 한 3m 정도의 이 비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글자가 없기 때문에 무자비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빗돌대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빗돌은 비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비석이 갓을 쓰고 있죠. 그래서 빗돌이라고 얘기도 하고 갓바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신성시 여겨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막산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막산과 관련해서 이 가막사에 모신 산신은 당나라 장수인 서린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서린기가 여기 중국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신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서린기가 가막산에 모셔진 여러 가지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지방의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서린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장을 뭐로서 산신으로서 이제 삼으면서 신성시 여기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가막산에 모신 산신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가 고려 현종 5년에 거란군사가 장단에 이르니 가막사에서 정기와 군사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거란군사가 크게 두려워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봉해서 도만호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의 음공을 바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가막산에 있었던 이 신의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신의 가호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산신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가뭄과 관련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군사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도 있었다라고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가제사에, 조선시대 국가제사에 편제된 명산대천, 그리고 각각 산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요, 기우제예요. 그랬을 때 이 산천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국가제사에 포함된 명산대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었던 산천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우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드라마 중에 홍천기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1회에서 석척기우제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 석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파충류를 통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그 물과 관련해서는 용이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석척 같은 경우에는 용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지 않아요. 용을 대신해서 도마뱀, 도롱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대신하는 것이죠. 무엇이 도마뱀이라든지 도롱용이. 그래서 주로 연못가에서 단지에다가 도마뱀을 넣어서요. 10살 미만의 아동이, 어린아이가 푸른 옷을 입고 푸른 대나무로 단지를 막대기로 쳐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워요. 그 주문이 태종실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석척석척 흥운토무 그리고 흥우 방무 방여기거라고 이제 나와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거라. 비가 일어 퍼부으면 너를 놓아주어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척기우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산대천과 관련해서도 기우제가 행해졌던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의 명산대천에서도 이러한 기우제가 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이제 용인시에 있는 기우제단이에요. 기우제를 지냈던 제단이고요. 도미진이라고 있어요. 이 도미진은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남 팔당댐과 팔당대교 있는 요 부분에 배알밀이라는 강변 마을이 있고요. 거기에 도미진이 있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도미진은 한강의 지류라고 나오죠. 광주 경계에 이르 광주라고 그러면 하남이라는 것이고 도미진이고 그 다음에 강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배알밀이 그리고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죄송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저견이 있어요. 화저견은 포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저견의 모습이 마치 볕단을 쌓아 올린 듯해서 화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기우제와 연결지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한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늙은 농부가 연못가에 앉아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이 뒤집히면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풍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겸재가 그린 화적연의 모습이에요. 요게 뭐처럼 생겨요? 볕단처럼 이렇게 쌓아 올린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적연은 유석향이라고도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룡연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랬을 때 바위의 생김새가 귀개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경기도의 기후재단과 관련해서 이 화적연과 도미진 외에도 그 기록을 이제 보게 되면요. 그 여주와 양주, 그리고 영평, 포천, 과천, 양천에도 기후재단이 나와요. 그리고 양천에는 4곳, 포천에는 2곳, 그리고 여주와 양지, 아까 양지 쪽 기후단 모습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림에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기후재단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상.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명산대천과 산천, 그것이 이제 신라가 아니라 조선의 국가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명산대천과 산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기후재단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의 기후재단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명산대천과 산천의 주요한 기능이 기후재였기 때문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후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서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제사와 관련된 경기도의 제사 유적이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지방제사, 조선시대 지방제사와 관련된 경기도의 제사예요. 지방제사예요. 그랬을 때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 지역의 관청을 중심으로 3단, 일묘, 이 3단이라고 얘기하면 사직단, 성황사, 여단이에요. 일묘는 문묘예요. 이거를 전부 뒀어요. 그러면 경기도 각 고을에도 이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양건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고음면이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향교가 있고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황단이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음면이라는 이름은 고을의 옛 중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842년 당시에 이 중심지는 읍내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양건군, 그러면 경기도 여러 군에는 이 3단 일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을 보시게 되면 죽산부. 죽산부에도 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관사 옆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향교 한번 찾아보시고 사단 한번 찾아보시고 성황단 찾아보시고 여단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 있네요. 그리고 성황당이 있네요. 향교가 있네요. 그러면 뭐를 못 찾았나요? 저희가요? 여단이 있겠죠. 그죠? 여단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기도 각각의 부, 군, 내는 3단 일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위군과 관련돼 있어요. 아사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 여단, 성황이 있겠죠.
그랬을 때 향교 같은 경우는 유교의 성현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겠죠.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여단은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외로운 홀령들에게, 성왕은 고호를 지켜주는 신에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서 물리치려고 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여단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요 진위군에서도 뭐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3단 일묘를 이 아사 주변에 다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꾸 찾아보시면 눈에 띕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에는 지방제사로 3단 일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3단 일묘가 지금 현재 우리는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많이 없어졌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단 일묘 중에 경기도의 3단 일묘 중에 사직단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직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사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직의 사는 토지신을 의미해요. 직은 곡신을 상징해요. 그랬을 때 이 사직은 보통 우리가 농경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농사의 풍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다. 이 사진은 서울 사직단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직단은 언제 세워졌어요? 태조 2년. 그죠? 그리고 사단은 동쪽에, 곡식에 대한 제사는 서쪽에, 사단, 직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에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역에 3단 일묘를 두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사직단도 경기도에 두었어요. 그죠? 각 군현에도 사직단을 설치를 해요. 그것이 언제냐면 태종 6년, 지방 9년에까지. 그리고 자묘우사의 기본 원칙에 따라 관아의 서쪽이겠죠. 그죠? 우리가 아사, 가나, 그림 지도로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는 현존하는 사직단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전국의 지방의 사직단을 보게 되면 대구,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 사직단,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 달성 사직단, 그리고 창녕 사직단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산청 단성 사직단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이 앞서서는 직단과 사단이 따로 공간, 국가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 이제 배치가 되었는데, 지방사직단은 하나의 공간에 동쪽에는 사단이, 서쪽에는 직단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현존하는 사직단은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그림 지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추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묘예요. 이 문묘는 이 공자, 그리고 공자와 관련된 여러 성현을 모신 사당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 중앙에는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 이제 문묘가 있었죠. 지방에는 향교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향교 같은 경우에는 사직제, 성황제, 기우제, 여제 이러한 것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향교는 지방민이 널 규합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러한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도 이제 상당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용인현의 그림 지도예요. 읍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읍치를 중심으로 3단 1묘가 있는데 향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단이 있죠. 사단이 있죠. 여기에는 성황당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원래 향교는요, 하마비리에 있었어요. 근데 옮겨졌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조선시대의 그 신정동국 여지승남 단계랑 실제적으로 여러 이제 지지들이 편찬이 되잖아요. 조선 후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위치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용인현의 그림식 지도 여기에서 원래 향교는 하마비가 표시된 여기에 있었는데 요 1842년 요 단계에는 향교가 이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황당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사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향교는 조선시대에는 교육 기능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제사 기능만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묘와 관련해서 하나 더 보시면요. 김포, 지금 현재 장릉과 관련해서 되게 시끌시끌한 그 곳이죠. 그랬을 때 이걸 보면 아사를 한번 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또 3단 1묘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향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뭐가 없어요. 성황사가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향교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현재 장릉, 여기 보이시죠? 장릉이 자리에 있었다가 왕릉이 생기면서 걸포동으로 옮겨졌다가 지금 현재의 위치로 향교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향교가 위치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사 공간의 위치가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도의 그 향교는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까 사직단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향교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뭐 죽산향교라든지 안성향교, 양성향교, 평택향교, 진위향교, 과천향교, 광주향교 등등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 주변에 그 향교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난 답사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성황사예요. 성황의 성은 성벽을 의미해요. 황은 성벽을 둘러싸고 파놓은 물 없는 도랑, 이걸 뜻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황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시설이죠. 그죠? 그랬을 때 조선시대 때 성황사를 두어서 그 고을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것이 산에 성황사가 고을 주산에 성황사가 건립돼요. 그러면서 국가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안녕을 이제 기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종과 세종이 이 경기도의 성황사의 신에게 기도를 하게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지금 이 사진은 적성현의 그림식 자료죠. 그죠? 적성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막산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적성현을 보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 지도의 관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읍치 제일 중앙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단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사단이 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단이 있고요. 성황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막산에 대한 제사가 이제 지내지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향교는 보이지 않네요. 이 지도 속에는. 그죠? 그러면 왜 이 지도 속에는 향교가 보이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도 이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어떠한 변화상 같은 것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황사가 있는, 성황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히 이 성황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발전,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황사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현재도 유명한 것이 안산 잼머리 성황단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도에서 구글 지도에서 한번 따갖고 보는데 여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표시가 뭐가 있냐면요. 성두, 성황당은 성두, 성의 머리 부분이라고 그러죠.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고려시대부터 유명한 곳이었고 지금 현재 매년 10월 1일에 잼머리 성황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정 동국 여지승남을 보게 되면 안산군에는 성황사가 2개 있어요. 군의 서쪽 21리, 그리고 군의 서쪽 31리, 그리고 기전 업지에 보게 되면 군잔산에 성황단이 있고 지금 요 성황단, 안산시에 있는 요 성황단은 성도 30리에 떨어진 곳이죠. 그러면 이 군자산 성황당은 지금 현재 시흥시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기도의 성황사 그러면 이 안산 잼머리 성황당뿐만 아니라 시흥 군자 성황사지도 상당히 이제 유명한 군자봉 성황제가 여기에서 거행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군자봉에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과 부인 안씨, 장모 홍씨를 성황신으로 모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산 잼머리 성황당도 그와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자산 성황당의 그 주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부대왕을 모신 것이 아니라 안산 김씨의 중시조인 김응부를 모셨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뭐 그 지역의 유지와 연결 지어 가지고 이해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잼머리 성황당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제 유명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고려 성종 때 서희가 중국으로 사신을 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꿈에 안씨와 홍씨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중국을 다녀올 수 있었다. 서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안씨 부인과 홍씨 부인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근데 주신이 김부대왕이에요. 그리고 김부대왕의 부인으로 홍씨 부인과 장모 안씨 부인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김부대왕의 부인, 그러면 홍씨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안산 잼머리 성황당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백길 안전, 우리가 이제 서희 이야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길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안산 잼머리 성황당의
내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 부인, 홍씨 부인, 김부대왕뿐만 아니라 홍씨 부인, 그리고 장모 안씨 부인 등등이 이제 모셔져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등등이 누구냐면 간음 장군도 있고요. 대신 할머니도 있고 마태 장군도 있고 용궁 칠성 영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성황기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당집은 정면 3칸 그리고 측면 1칸으로 되어 있다라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국이에요. 그러면 만약 조선시대였다고 한다면 정건대 사회였다고 한다면 여단에서 제사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여단은 없어요. 그러면 그 한양도성에는 어디 쪽에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양도성에도 여단 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자문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여단터가 한 곳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경기도 여단도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여단은 여제단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각 구년에도 여단을 만들었어요. 1년에 3차례 제사를 지내는 하지만 역병이 도는 해에는 수시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도의 지방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3단 1묘 하지만 실제로 사직단터도 남아있지 않고요. 여단터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황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지라든지 그런 지방 소식을 통해서 이제 좀 접할 수가 있겠고요. 향교 안에 있는 문묘. 그랬을 때 향교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문묘의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경기도의 제사 유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이 경기도의 제사 유적을 조선시대의 국가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지방제사, 경기도의 지방제사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사 공간만 변할 뿐만 아니라 제사의 내용도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이제 바뀌게 돼요. 특히 조선시대 국가제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항제국 체제로 바뀌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시대 제사가 축소되겠죠. 이거는 지방에 있는 조선시대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향교에 있는 이 문묘, 이거는 교육적 기능이 없어져요. 제사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황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가제사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요.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현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부분 그리고 제사가 행해지기 전에 준비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21세기 2021년 이 시점에서 제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출판한 경기도 제사유적의 내용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서울의 제사, 감사와 기원의 몸집,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좀 꾸며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책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 제사유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